다음에 이 임차인은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 다음 세 번째는 부속물 매수 대금 청구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유치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자, 우선 이걸 이해하시려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뭐냐라는 부분을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3페이지 민법 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그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함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어야 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건물이라고 보시죠. 건물의 임차인이 부속물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인데, 부속한 물건이 뭐냐? 그러니까 그걸 부속물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수도전기예요. 수도전기. 임차인이 뭐 건물 빌려서 수도전기를 했는데, 그거를 떼내기도 힘들고 떼내면 가치가 망가지고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물건. 그러니까 벽에 발라놓은 벽지 이런 것들 부속물 아닙니다. 그거는 건물에 그냥 부합돼서 건물이에요. 건물. 근데 부속물은 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인데 그걸 건물에 부속이 됐기 때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떼내면 가치가 확 떨어지는 이런 성격의 동산인데, 그런 동산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샀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 부속물의 대금은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고 사줘야 된다. 임대인이 라고 하는 그런 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권리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기간 끝나고 내가 수도 전기를 했는데 저 부분을 사달라라고 하면은, 그때 사달라고 할 때 그 물건 값에 따른 어떤 권리를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이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냐? 그죠?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채권으로서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럼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권리인데, 이게 부속물이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대법원 판례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은 그 건물 자체, 부동산 자체의 결련성 있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예요. 그래서 이 사건 판단은 일단은 뭐 법원이 네가 주장하는 그런 물건들이 이 부속물은 좀 아니다. 법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속물로 보기는 좀 힘들다. 라고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고, 가사 부속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네가 그 뭐 사달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어떤 가격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얼마다? 결국 그 입증도 못 하고 있고, 또 이 부속물 매수 대금 청구권을 근거로 한 유치권 주장은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두루두루 그냥 다 배척을 해버렸어요. 어차피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부속물 매수 채권이라고 하면은 뭐 그 사람이 이제 그의 그 입증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입증하는 사람이 거기에 입증에 그 걸맞는 어떤 증명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뭐 가격에 대한 입증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니까 법원이 두루두루 이제 안 봐버린 거죠. 인정을 안 해온 거죠. 그 다음에 그 부산지방법원 2007년 사례,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유치권 성립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례에서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 관계에서 이제 뭐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뭐 또는 토지 임대인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그런 그 부속물 매수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또는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든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그 행사할 수 없는 예외 사유로 임차인의 규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대표적인 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 그걸 차임을 안 내서 해지당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뭐 전대해서 해지당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채권 자체가 없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못한다. 그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못한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도 그 임차인이 내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너가 그 차임 연체를 많이 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데 무슨 유치권이냐 라는 그 판단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 결련성 자체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과는 어떤 결련성 있는 채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두 가지로 논리로 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서울고등 97년 73년 사례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방과 부엌, 복도의 칸막이, 그 다음에 다다미는 옛날 사례니까 이렇게 다다미가 나오네요. 다다미 등은 건물의 부속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채권은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여기서 건물을 유치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거는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판단한 것도 아니고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그 부속물을 설치했는데 그 부속물을 설치한 대금을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권리가 아니라 부속물 설치를 했는데 그 임대차 종료 당시에 남아있는 가치로 사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채권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이상해요. 그걸 그런 식의 판단은 마치 유익비 필요비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 시설했다고 해서 돈 달라고 하는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뭐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속물이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이론 구성을 하든 안 그러면 그런 공사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됐다라고 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이론 구성을 하든 이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채권은 뭐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이론 구성이 좀 엉성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배척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대구 고등법원 84년 사례. 자, 이게 임대차 계약하면서 먼저 위약금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 계약 위반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게요. 뭐 시설을 하나 설치해준다. 시설을 하나 설치해준다. 안 해주면은 뭐 돈 얼마 준다. 이런 식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그 위약금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위약금 청구권이 그 유치하는 목적물, 임대차 목적물과 관련성 있는 채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케이스입니다. 대법원 94년 사례.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건물을 비워줄 때 권리금 돌려주겠다. 내가 받은 권리금 돌려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 권리금을 못 받아서 임차인이 받을 돈이 있으니까 유치권 행사하겠다. 안 된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과 목적물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안 되는 바에는 비교적 명백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부분이 임대차 목적물과 어떤 관련성 있는 채권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해보면 긴 것도 같아요. 그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니까. 근데 그거에 안 된다고 판단하는 바에는
권리금 돌려받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결례성 있는 채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고등 75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는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아니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다 판단했습니다. 그 밑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6년 사례도 뭐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건물주가 임차인 주장입니다. 임차인 주장이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건물주가 요 점포와는 별도로 피고가 이제 옷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옷가게 영업에 필요한 옷 보관 창고를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만들어줘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을 한다. 요걸 못 비켜주겠다. 고받을 때까지는.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뭐 많죠. 지금 보시면 45페이지 윗부분에 창고 뭐 설치가 안 돼가지고 제품이 옷이 손상 입었다. 900만원. 창고 설치가 안 돼서 제품을 분실했다. 600만원. 그 다음에 이걸 창고에 보관을 안 하고 점포에 보관함으로써 영업상 피해가 700만원. 등등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죠. 좀 언뜻 보기에도 좀 이게 인정이 안 될 것 같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이런 그 법원이 이런 특약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손해배상 채권은 결례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북부지방법원 2005년 사례, 이것도 이제 임차인이 그 학원을 운영을 하는 임차인이었는데 그 임대인이 무슨 재단이었던 것 같아요. 재단에 이사장 되는 그 돌아가신 윤모 씨가 2회에 걸쳐서 학원 운영을 방해해가지고 57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는 못 비켜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돌아가신 그 재단 이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그런 위법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가사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그 결례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당연히 맞는 판단이죠. 그 다음에 그 대전지방법원 2008년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유치권을 고려하면서 유치권의 어떤 유치권자를 보호해야 되는 당의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자를 특별히 보호하겠다는 유치권의 제도 취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저해될 수 있는 어떤 담보물권자의 어떤 침해, 이런 부분을 좀 조화롭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또 그게 이제 우리 법원의 지금 과제이기도 한데 그런 시각이 좀 잘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두 사람 간의 임대차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좀 복잡한 사례인데요. 좀 사안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 임차인이 원래는 2층 일부를 이렇게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 액자 판매, 도매, 그림 액자 판매를 도매로 여기서 했는데, 임대차 과정에서 이게 물이 새가지고 이렇게 물이 새서 누수로 인해서 이게 액자가 많이 젖었대요. 그림하고 액자가 많이 젖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이 손해배상과 임대인을 상대로 했죠.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처음에 소송할 때 4,955만원 이 청구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금액이 4,955만원을 청구를 하다가 서로 합의가 됐어요. 임대인하고 합의가 되기를
배상액을 9천만 원으로 9천만 원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 대신 이게 좀 특이한 합의라서 법원이 이걸 다 인정해 주진 않았는데 어쨌든 9천만 원으로 합의를 하고 그 중에서 600만 원 부분은 그 46페이지 그 중반 부분에 그 중에서 600만 원은 법원 제출용 합의서에 명시하고 나머지 8,400만 원은 임대인과 사적으로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 9천만 원을 언제까지 주면서 만약에 안 주게 되면은 1층 전부까지도 유치권 행사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 안 주면은 1층 전부까지도 이렇게 유치권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결국은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합의에 의해서 1층 부분과 그 다음에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임대차 목적물인 요 부분, 요거를 이제 여기서 표시를 이 사건 점유 부분 이렇게 법원은 했는데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못 비켜주겠다. 요런 이제 주장이 골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법원이 나눠서 판단을 했는데 자, 1층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지 한번 보자. 46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 그러면 1층 부분을 1층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1층 부분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되죠. 근데 그러냐? 이거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피고는 김모 임대인입니다. 김모와 체결한 합의서에 손해배상 합의서에 의해서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합의에 의한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1층 부분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닐 뿐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닐 뿐 아니라 그 뒤에 부분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층 부분이 이런 손해배상 채권과는 결연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1층 부분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1층은 비켜줘야 된다. 네가 그렇게 판단했고 그 다음에 2층 부분 일부인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근데 이거는 천장 누수로 인한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손해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의 하자 자체로 발생한 손해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맞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사건의 그 가장 좀 난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 이 피담보 채권 액수,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난해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이런저런 논리로 600만 원에 불과하다. 600만 원 받고 비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600만 원에 불과하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이 이 사건의 특징이자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한 8번째 줄. 피담보 채권 판단에 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 피담보 채권 액수 판단에 관해서는 유치권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이 담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유치할 수 있는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고 유치권이 이 근저당권과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근저당권자, 나아가 경락 매수인에게 대항해서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액 전액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풀이하게 되면 점유 외에 달리 공시 방법이 없는 유치권으로 인해서 근저당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 담보물의 교환가치 하락이라는 손해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공시주의를 기초로 하는 담보법 제도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동요시킬 가능성이 있다. 맞는 이야기죠. 반대로 근저당권자가 취득한 설정 당시의 교환가치 확보라는 측면만을 중시해서 유치권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저당 목적물에 관해서 근저당권의 설정 등 물권 변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유치권 성립 요건인 사실이 생겼어야 한다고 제한 해석함으로써 저당권의 설정 후에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게 됐거나
또는 피담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담보물건으로서 가지는 유치권의 특성, 즉 유치적 효력을 몰각시켜서 유치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평가를 존중하면서도 유치권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당권과 유치권의 성립 범위를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라고 해서 이런저런 이 경우에서는 뒷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8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피고는 김모와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합의 금액을 600만 원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김모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피고와 김모 간의 사적 합의 외에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 내지는 법원의 판단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600만 원 정도가 피담보 채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뭐 그 취지는 이해하실 겁니다. 결국 이제 이걸 좀 보완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한참 논의가 많았었어요. 이게 유치권이 하도 이게 엉뚱한 주장들이 많으니까 결국 이게 담보법 질서를 흐트리는 거잖아요. 물건에 관한 채권자임을 이유로 그 해당 물건에 관한 채권자임을 이유로 성립 시기에 불문하고 유치권을 이렇게 점유를 내놓지 않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가는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설정된 담보물건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논의하면서 심지어는 학설상으로 저당 설정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은 다 이게 안 된다. 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학설도 있었습니다.